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국토 골다공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국토 곳곳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합계 출산율이 한 명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2명대가 깨진 거는 80년대 이미 깨졌고요. 네네. 쭉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급속하게 한 2015년, 16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그렇게 낮아진 과정이 굉장히 급격했다라고 하는 게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결혼해서 뭐가 좋지? 아이 낳아서 뭐가 좋지? 나 한 몸도 지금 취직하고 직장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누굴 책임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의 변화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일관되게 관찰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2000년대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역에서 급속하게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중심, 첨단 산업 중심 그런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됐고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북으로 서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의 인프라가 점점 더 상대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숨만 쉬고 놀기만 해도 서울이 훨씬 재밌는데 그런 인프라도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거죠. 젊은 인구의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뒤따라 나오는 게 지역 불균형 이제 문제일 테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한 지역의 인구 소멸, 저출생, 지역의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숨만 쉬어도 서울이 더 재밌는데라고 한 것처럼 네네. 인프라의 격차가 네. 굉장히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게 이게 도로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정작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인프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할 만한 일인가 이런 조사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 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가 또 떨어지게 되고 점점 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순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머문다면 어느 일정 시간 이상 머문다면 그것도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이런 개념들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놨거든요. 그 생활인구 저도 이제 언론에서 좀 보고 이게 뭘까 이제 했는데 이 생활인구가 사실 뭐 중요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프라를 뭔가를 깔려고 하면 그걸로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했는데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지방에서 감소하는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실제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는 것과 비슷하게 이 지역에서 시간을 쓰는 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뭔가 그런 식의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념을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얼핏 떠오르는 게 이제 생활 인구가 많으려면 제일 먼저 이제 관광이나 좀 여행, 지방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프라나 이런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생활 인구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전주 가고 다음 주에는 부산 가고 그 다음에는 강릉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지역에 좀 자주 꾸준히 방문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네네. 사실은 요즘 뭐 이제 뭐 귀농, 귀촌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뭔가 조금 제2의 근거 같은 게 있을 만한 그런 개념이어야 꾸준히 방문을 하게 될 거여서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굉장히 좀 몇 달 전에 농막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좀 얘기가 있었고 농막이요? 농막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지역에 이제 좀 약간 전원 생활을 즐겨 보시려고 근데 땅은 사놓고 거기에 농막이라고 또 허용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원래 주거용은 아니고 말 그대로 뭐 농기계 뭐 무슨 그런 창고처럼 쓰는 건데 네네. 그거를 주거용으로 쓰는 또 유행처럼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개념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사는 곳이 아니라 창고인데 뭐 이래서 한바탕 좀 불법 개조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았다가 예. 지금 또 다시 최근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형태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는 그렇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서울에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건 현실인데 네. 이 인구들이 지역에서 더 시간을 많이 쓰게끔 하려면 훨씬 더 어떤 전향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활인구로 또 잡히려면 뭔가 어느 지역에 진짜 제2의 근거 같은 마음을 둘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되려면 그냥 단순 뭐 숙박시설보다는 그렇게 좀 뭔가 꾸준히 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시 이제 좀 청년층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살려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를 구할 때 필요한 돈일 테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나 뭐 주거 비용, 전세값 이런 것들이 이제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가끔씩 그런 기사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연봉을 모아도 몇 년이 걸려야 된다. 뭐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뭐 10년, 저 때는 10년이었는데 지금 15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뭐 꼭 그렇게 집 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웬만한 전세보증 그게 또 집값 따라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그래서 지금 사실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수도권에서 10배가 넘는다. 뭐 이런 그 조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배면 사실 뭐 15년 걸린다라는 거면 10년 아니야? 뭐 이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 뭐 10년이 또 짧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뭐 2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렇게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 주거 비용이 살고 싶은 지역에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 이제 직주 근접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동 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 이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너무 떨어지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장하고 거주지가 멀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대중교통에 우리 각종 그 전염병에도 취약하고 너무 최근 몇 년 동안 심하게 겪었지만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청년층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주거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 예. 그래서 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는다. 뭐 이런 되게 얘기가 정확한 비유인 것 근데 같아요. 되게 좀 슬픈 비유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그 주거에 대한 그 부담이 크고 그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도 이제 영향이 주고 있다는 걸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 원인 중에 지역 간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뭐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실질 임금 격차가 있어요.
임금 예, 격차. 임금 예. 격차 자체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생활비도 더 비싼데? 라고 하실 수는 있죠. 물가도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 예. 비싸니까 더 많이 받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실질 임금만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용률 차이도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더 많고 돈도 더 많이 많이 받고 받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지방에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대기업의 무슨 생산 거점이 있어가지고 네.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되게 평화롭고 물가도 싸고 네. 그렇긴 한데 계속 있고 싶지는 않다. 이런 계속 얘기들을 있고 싶지는 않다. 예,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 외에 그 인프라적인 여건, 문화적인 여건 그런 것들의 차이도 데이터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번 돈을 예. 여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쓸 것이냐인데 예. 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맞습니다. 또 수도권에 몰려 있다. 완전히 몰려 있죠. 이 부분이 예.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군요. 진짜 이 생존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그 청년들의 그 얘기를 수치로 확인하니까 이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도권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취업도 어렵고 임금 격차도 있고 뭐 직장을 찾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한숨부터 지금 쉬시는데 사실 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진짜 네.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예. 나왔을 거고 또 결과도 좀 가시적으로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어려운데 이게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 거점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거기서 일단 일하고 생활하고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물론 요즘 뭐 관광지로 뭐 어디 길이 유명하고 뭐 다 그 경리단 길에서 나온 그 아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많기는 한데 그렇게 그냥 관광객만 끌어들이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큼직한 규모로 내려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 비교적 최근에 텍사스 주지사가 네. 그 방한을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지역 차원에서 우리 법인세 공짜 뭐 이렇게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처럼 주 단위로 그런 정책을 펴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서는 대규모의 대기업의 생산 거점을 이렇게 그 지역에 근데 그것도 지금은 다들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힘을 네. 결합을 해갖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플랜을 가지고 정말 확고한 지역의 거점들을 하나씩 두고 이걸 산발적으로 흩을 게 아니라 기능을 모아줘야 그나마 주변 지역이 같이 살면서 그 같이 사는 지역들의 구역이 어느 정도 국토를 메꿀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거점 지역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 잘 계획을 세워서 흩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예. 딱 뭔가 체계적인 그 네. 하나의 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금 그런 국토종합 개발 계획 같은 식의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냥 다들 좋을 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지역 유치로 해서는 힘이 모아지지 않고 결국은 이게 딱 모아져야 인프라도 생기고 선순환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대책을 마련할 때 좀 참고로 삼아야 될 그 다른 나라들 사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저출산과 맞습니다. 또 지역 소멸 이런 문제를 미리 다 겪었고
그거를 현재도 겪고 있다고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일본 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럼 우리나라처럼 도쿄로 다 몰리고 있냐, 이런 말은 사실입니까? 도쿄 집중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몰리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거점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본에 이미 시행을 한 그러한 그림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역으로 들여다보면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뭐 무슨 다람쥐 도로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네. 도로 깔아놨더니 다람쥐만 왔다 갔다 네. 하고 뭐 이제 그런 냉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먼저 간 나라의 그 선례를 보면 네네. 그렇게 무조건 인프라 깔고 이럴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진짜 지역에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선례를 봤을 때 좀 더 거시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재정 건전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인구만 볼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나라 빚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옴죽달싹을 못 한단 말이죠. 아.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죠. 변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 빚이 너무 많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으로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인구상으로는 일본을 따라가는 거는 맞지만 네네. 일본이 했던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다시 네. 반복하지 않으려면 네. 저는 뭐 제가 경제학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일본이 이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썼을 것 같은데요. 그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 네네네.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에도 이제 관계인구. 일본은 관계인구라고 예, 하는군요. 그런 표현을 예. 써가지고 네. 개념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의 특산물 구입, 네. 뭐 무슨 고향 납세 기부, 그다음에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생활 인구 개념이 사실은 비슷한 거. 관계 인구 개념에서 좀 배워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그 지역 사랑 기부 뭐 이런 캠페인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참 열심히 배워오는구나. 막 먼저 앞서서 간 그런 패스를 걸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통계를 가지고서는 뭔가 좀 반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노력들이 일본에서도 계속 있었고, 진짜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으로는 네. 막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일본도 앞서서 그런 노력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이제 양극화돼 있고, 이거를 막으려면은 지방의 이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점 도시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사실 부산에는 예. 그 금융 공기업들이 대거 내려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무슨 해운대나 또 이제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거주 인프라는 굉장히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막상 내려가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높아요. 예. 생활하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네. 근데 결국은 사실 그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약간 핵심적인 그 분기점이 될 때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예. 어떻게 초등학교까지는 버텼는데 네. 여기서 계속 공부해도 되나? 이제 예. 그런 갈등을 겪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금융공기업들 뭐 또 말씀드렸지만 네. 뭐 공공기관들 심지어는 행정부 자체가 지금 세종으로 내려갔고 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네. 정착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것이 네. 어떤 그 가족이 전체로 내려가서 쭉 가기에 교육 인프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뭐 대치동 학원을 부산까지 내려보내야 되나? 이거는 뭐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예.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서요. 예. 근데 대학 정원은 그만한 속도로 줄지 않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모든 교육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쟁 압력과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허무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낮아질 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해결이 건가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대학 정원이 뭐 몇 년 전 통계기는 한데 한 8만 7천 명 예.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도에 신생아 수가 뭐 25만 명, 20만 명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3분의 1이 넘는 수가 인서울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얘기예요. 계산이 되네요.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대학 정원 안 조정할 거야 뭐 이럴 수는 있기는 한데 예. 사실 어느 지역에서든 교육 잘 받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대입도 계속 바뀔 거기는 하지만 네네. 사실 경쟁에 대한 압력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서 또 뭐 의대를 꼭 가야 되고 막 이러면은 또 네. 몰리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그다음에 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대학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네. 경쟁 압력은 일본에서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서 취업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약간 이런 어려움, 곤란함, 갈등, 걱정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그런 그 지역에서도 정말 그 마음 편안히 가족 단위로 쭉 살 수 있을 만한 인프라적인 개선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암흑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을 좀 빨리 극복을 해서 좀 터널을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민세진 교수님 모시고 저출생과 인구 소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